네, 좋은 아침입니다. 박세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인생의 첫날, 남은 날들 중 가장 새 날입니다. 한 주간의 첫날인 월요일 아침,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자, 이 삼성전자와 관련한 이슈 중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앞으로 어떤 기업을 M&A 할 것이냐입니다. 지난 1월 가졌던 컨퍼런스 콜에서 앞으로 3년 내에 의미 있는 M&A를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삼성전자 측에서 직접 언급을 했기 때문인데요. 슬슬 윤곽이 드러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용 반도체 업체를 인수할 것이라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면서 미국에 있는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 공장이 있는 글로벌 업체를 우선순위를 놓고 타당성 검토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상이 되는 회사는 네덜란드의 NXP,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스위스의 마이크로칩 일렉트로닉스가 M&A 후보군으로 꼽히는데 이 중에 가장 유력한 건 네덜란드의 NXP라고 합니다. JP모건의 보고서가 관련 소식을 전한 뒤에 우리나라에서도 뉴스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아의 실적도 앞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메리츠증권의 김준성 연구위원이 기아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면서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42% 증가한 5조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중심의 신차 효과가 이제 초입을 지나고 있다면서 소렌토, 카니발 판매가 계속 호조를 지속하고 있고 텔루라이드로 생산 증비 증설 효과로 두 자릿수 판매 증가가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7월에는 이 스포티지의 신차 출시도 예정이 돼 있으면서 수요 개선과 신차 효과가 모두 좋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지만 동종업계 대비 PER, 주가 수익 비율이 33%의 평균 대비 낮은 7.6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도 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이 주식을 담보로 빚내서 투자하는 B2가 다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이 정부의 규제 움직임과 또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폭탄 발언 이후 급락했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눈을 돌리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의 자금의 유출입 규모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지난 22일 기준으로 신용공여 잔고가 23조 원인데 이는 B2가 이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나오는 추세입니다. 코스피가 다시 역대 최고치를 돌파하자 빚내서 투자하는 신용잔고가 늘어나면서 23조 원도 넘어선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암호화폐 하락세와도 맞물린다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14일 8,418만 7천 원까지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다가 최근에 급락세를 보이고 또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투자자들의 공분을 사면서 다시 주식시장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융자 잔고가 늘어나는 기간 동안 투자자들은 주로 이 빚을 내서 어떤 주식을 샀는지 봤더니 자, 유가증권 시장에서 융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종목은 삼성전자, 셀트리온, 아모레퍼시픽, 카카오, SK이노베이션, 녹십자, LG디스플레이, 신풍전자, LG전자처럼 최근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코스닥은 시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휴온수 글로벌, 실리콘웍스, SL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 순으로 이 최근에 신용 잔고가 늘어난 종목들에 대한 주의도 좀 가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부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2천만 명분에 대한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추가 구매 백신은 올해 3분기, 그러니까 7월부터 9월 사이 국내에 도입될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에 지금까지 도입된 물량은 87만 5천 명분이고요. 6월 말까지는 모두 350만 명분이 들어오고 이 다음에는 순차적으로 공급이 되는데 화이자 추가 계약으로 올해 국내에 도입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모더나, 노바백스를 포함해서 모두 9,900만 명분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죠. 우리나라도 대기업 그리고 미국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실적이 발표되는 만큼 잘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먼저 월요일인 오늘은 포스코케미칼과 기업은행, 저희 미리 전해드렸었죠. 양사 모두 상당히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 특히 그동안 주가에도 많이 반영이 됐었고, 은행은 작년에 워낙 금융시장이 좋아서 실적도 좋고 저평가돼 있는 메리트까지 부각되고 있다는 증권사들의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실적을 내놨습니다.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후에는 FOMC 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만도와 효성화학까지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예정이 돼 있는 만큼 이번 주 관련 기업들의 소식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주간의 첫날인 월요일입니다. 증권사 객장에서는 어떤 업종과 종목에 주목을 하고 있을지 들어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이민경 PB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관심주는 무엇입니까? 네, 지난주 KB금융, 신한지주 등 은행주들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네. 네네. 1분기 실적 발표 시작과 함께 주요 금융주들 깜짝 실적 발표한 결과로 보여지는데요. KB금융은 당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한 1조 2,800억 원 달성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증권사 평균 예상치인 1조 700억 원을 2천억 원 이상 뛰어넘은 것인데요. 신한지주 역시 1분기 순이익을 1조 2,179억 원 기록해 컨센서스 대비 2배 가까이 상회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도 순이익 7,184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8% 증가해 예상치 크게 뛰어넘었고요. 이러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은 금리 상승에 의한 예대마진 상승폭이 컸고 비은행 부분 역시 많은 수익을 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렇듯 지난주 발표된 금융 3사의 실적이 엄청났는데요. 시장 전체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국내 코스피 기업 중 금융주와 마찬가지로 1분기 조단위 순이익을 거둔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뿐입니다. 서프라이즈 실적과 더불어 금융주의 이유 있는 주가 상승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은 KB 금융 주식을 389억 원어치 순매수했고 기관은 112억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하나금융지주도 각 93억, 69억 원 순매수를 했고 신한지주도 각 143억 원, 81억 원 매입했습니다. 올해 들어 국내외 단기채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의 금융업종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금융업종은 아무래도 다른 업종 대비 금리에 민감하고요. 국내 장기채 금리는 올해 초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국채 10년물 금리는 올해 첫 거래인 연 1.7%에서 지난 20일 기준 연 2%까지 치솟으며 0.3%포인트가량 상승했습니다. 다른 장기채 역시 상승하고 있는데요. 국고채 20년물도 같은 기간 연 1.8%에서 2%까지, 국고채 30년물도 연 1.8에서 2%로 0.2%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미국도 같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외 장기채 금리가 상승한 이유로는 올해 코로나 백신 보급에 따른 경기 정상화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로 생각됩니다. 결국 금리 상승은 금융주 투자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기준금리가 연달아 하락하면서 금융사들의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했는데 최근 금리 정상화는 금융사 수익성 회복을 의미하고 경기 회복이 수반되면 금융사들의 외형 성장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주 투자 전략은 단순 금리의 방향성 논의보다는 본질적인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초점 둬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저금리 저성장 국면 지속되면서 자본시장으로 머브무늬가 가속화되는 구조적인 변화는 금융주 중에서도 아무래도 증권주 투자에 염두하셔야 하겠습니다. 덧붙여 올해 하반기에는 IPO 대어로 손꼽히는 카카오뱅크 신규 상장 예정되어 있는데요. 카카오뱅크 기업 가치가 20조 원에서 많게는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카카오뱅크 이슈가 오랜 기간 저평가된 금융주 분위기 바꿔놓지 않을까란 기대감도 지켜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 참고하셔서 전반적인 금융주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특히 그 IPO 시장에 따른 기대감으로 증권주를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중에서 가장 탑픽으로 꼽는 증권주는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최선호주로는 한국 금융지주 어떨까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증권업 관련된 이슈도 한국투자증권을 자회사로 보유함에 따라 영향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카카오뱅크 일부 지분 투자도 차후 상장 시 고평가 받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많이 올라서 스트롱바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금융주 중에서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이민경 PB였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 확인하시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부터 기업들의 주요 실적 발표들이 나오는 만큼 각 기업들에서 나오는 주요 소식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현대차증권 투자전략팀장에게 주간 이슈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한 주간의 전략을 모두 체크하는 중요한 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수급 주체에 따른 특징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어차피 주식 할 거 행복하게 합시다. 굿머니 바이앤셀 수급 동향 점검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4흘 연속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 규모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는 240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고요. 주간 기준으로는 4주 만에 매도로 전환한 외국인입니다. 일단 매수세는 금융업종과 화학업종에 두드러지게 쏠렸고요. 이 점은 기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유는 실적이 좋았기 때문인데 LG생활건강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LG생건 중국에서 화장품 매출이 좀 늘어나면서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로 주가 4.7% 뛰는 모습 보여줬고요. 2위에는 KB금융 역시 호실적이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1분기 실적을 달성하면서 컨센서스를 17%나 상회했는데 여기에 외국인과 기관이 이틀째 매수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3위 SK이노베이션, 4위 LG디스플레이, 그리고 5위의 삼성 SDS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 보여줬는데요. 다만 상속에 따른 지배구조 이슈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투자는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입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닥은 스푸트니크 V 이슈를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였는데요. 진단키트와 백신, 그리고 위탁 생산까지 코로나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먼저 외국인과 기관의 공동 매수 1위에 오른 종목 ST팜입니다. 두 투자 주체가 합해서 230억 원 넘게 매수한 흐름이었고요. 주가는 6.5% 뛰었습니다. 2위가 제넥신이었습니다. 반면 전일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줄줄이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한 종목, 두나무 관련주인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고 있는 비덴트가 각각 3위와 5위에 올랐습니다. 이 외에도 제넥신과 카카오게임즈가 외국인 순매수 상위 목록에서 포착됐습니다. 계속해서 매도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에서는 기아가 1위에 올랐습니다.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1,000억 원 넘게 쏟아졌는데요. 개파락 출발한 기아는 3거래일째 마이너스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현대차도 3위에 들었습니다. 현대차는 5거래일째 음봉을 보이고 있는 흐름이고요. 기아와 현대차 합해서 외국인 매도가 1,600억 원 넘는 물량이 출회했습니다.
2위에는 해운주인 HMM이 이름 올렸고요. 4위와 5위에는 반도체 대장주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름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2위의 CJ는 지난 금요일이 무상증자 권리락 당일이었습니다. 주가가 9% 넘는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외국인은 차익 실현 매도세를 보였고요. LNF와 바이넥스가 1위, 3위에 이름 올렸고 4위에는 SM 라이프 디자인이 랭크됐습니다. 영화 미나리의 배급사와 부가판권 계약을 맺고 있는 종목이죠. 배우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로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 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카데미 시상식을 앞두고 외국인들은 차익 실현 매도 공세를 펼쳤고요. 여기에 SMLD 주가는 15% 넘게 떨어졌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은 잠시 후 우리 시간으로 9시부터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이트론 종목도 눈에 띄었네요. 계속해서 기관의 매매 동향 살펴봅니다. 코스피 매수 1위 종목은 LG화학이 이름을 올렸고요. 2위는 SK바이오사이언스, 3위 LG디스플레이 호재에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애플 아이폰에 OLED 패널을 공급하고 있는데 올해 지난해의 2배가 넘는 5천만 대를 수주했다는 소식입니다. 점유율도 21%에서 29%로 늘어날 전망이고요. 여기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유입하면서 52주 신고가 기록한 LG디스플레이, 중국 광저우에 OLED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는 내용도 긍정적인 재료로 사용됐습니다. 4위와 5위에는 기관 투자자들 철강 업종들 위치시켰고요. 5위 현대제철은 기관 매수세가 5거래일째 유입하면서 52주 신고가도 갈아치웠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보겠습니다. 1위 ST팜이고요. 2위는 에코프로비엠, 또 에코프로도 4위에 이름 올렸습니다. 전거래일인 금요일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등락이 엇갈리는 흐름 보였는데요. 하지만 배터리 양극재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인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모 회사인 에코프로는 각각 2위와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두 종목 합해서 기관 매수세 160억 원가량을 끌어당겼고요. 주가도 2%씩 뛰어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3위 제넥신, 5위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 바이오주도 눈에 띄었습니다. 계속해서 기관의 매도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에서 기관 투자자들 총 2,100억 원 넘는 순매도 흐름 보였습니다. 1위에는 현대모비스가 이름 올렸는데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36% 뛰었지만 컨센서스는 하회했다는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주가 2.5% 마이너스로 마감한 모습이었고요. 3위와 4위에도 현대차 그룹주가 올랐는데 이 세 그룹주를 합쳐서 기관만 2,400억 원어치를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합치면 4,200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여전히 팔고 있는 기관 모습인데요. 삼성전자는 지난 5일 이후 매일같이 매도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지난 6일 이후 한 거래일을 제외하고 매일 매도 공세 펼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입니다. 1위에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동반 매도 1위에 올린 LNF가 이름을 보였고요. 우리기술투자와 나인테크 2위, 3위 각각 랭크됐습니다. 또 이트로는 스푸트니크 V 관련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였는데 9%까지 상승을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우위 5위 안에 올려놨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다인까지 확인해 보셨고요. 지금까지 굿머니 바이앤셀 강미정이었습니다. 오전장 공략주입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형 차장에게 듣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공략주는 뭘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IT 기업 중에 최근에 다소 좀 주춤해하고 있는 파트론입니다. 네. 그 1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조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되는데요.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고객사들의 반도체 부족 영향 때문에 출하량이 다소 줄고 있는 영향이 있고요. 업체 간 경쟁 심화가 주된 요인입니다. 아마 최근에 이제 갤럭시 A 시리즈에도 파트론뿐만 아니라 일부 카메라 관련된 업체들이 다소 들어오면서 여기에 대한 경쟁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 1분기 실적이 굉장히 그 컨센은 소폭 하회는 하지만 굉장히 견조한 실적이라 생각하고 있고 이번 1분기 시점을 저점으로 해서 2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세가 전망됩니다. 고객사 출하량 회복이 시작되면서 또한 이제 라우터 등을 포함한 신사업 매출도 하반기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하반기 실적 개선세는 주로 중장기 자율주행 성장성으로 이제 연결이 될 것 같고요. 현재 밸류에이션과 주가 수준은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신사업 부분이 특히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사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의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수년 전부터 전장 사업 준비를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일부 매출이 발생했지만 본격적인 매출은 올해부터 발생할 것으로 보는 상황이고요. 국내 차량 제조 부품업체형 주행 보조라든지 반자율 주행에 기초인 ADAS 카메라 모듈 납품이 시작됩니다. 아시다시피 그 자율 주행의 기본은 그 레이더나 여러 가지 ADAS 같은 그런 ADAS 같은 카메라 모듈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 동사의 파트론의 매출 성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카메라의 탑재가 상당히 전장 부분에서 개수와 그다음에 부품에 대한 단가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의 안테나 사업을 강점을 바탕으로 무선 통신 제품인 라우터를 글로벌 통신사형으로 납품이 시작됐습니다. 향후 5G 글로벌 투자 시기와 더불어서 5G 관련된 라우터 매출 성장도 기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파트론이 기본적인 그 갤럭시 A를 포함한 스마트폰 관련된 캐시카우가 안정적으로 성장이 되면서 그 위에 하반기 이후에 신규 사업, 그러니까 전장 사업과 5G 관련된 사업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이제 전장과 기타 사업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 주가 수준으로 판단되고요. 서서히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은 목표가는 14,000원 수준, 그리고 손절가는 1,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최근에 주가가 좀 큰 움직임이 없으면서 60일 선에서 계속 그 밑에서 이제 뭐랄까요? 횡보하는 흐름인데 이런 좀 에너지를 비축을 해서 돌파를 해야 할 텐데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이미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최근에 이제 주가가 횡보한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네. 한 달 넘게 2달 가까이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최근에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자동차 부분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 대한 출하량도 다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갤럭시 A 시리즈의 일부 경쟁사가 또 탑재가 이제 카메라 쪽에 이제 또 듀얼 밴드가 들어오면서 전반적인 부분에서 다소 경쟁 심화에 대한 환경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트론의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단이 150억 이상은 나올 걸로 봅니다. 컨센 대비 크게 하회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2분기 이후부터는 말씀드렸던 국내 차량 제조 부품업체형 전장용 카메라 모듈 부분들이 일부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고요. 말씀드렸던 5G가 3분기부터는 글로벌 본격적인 그 투자 재개가 시작되는데 무선 통신 장비 매출이 이제 하반기 이후 내년에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충분한 그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악재를 털었다라고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파트론이었습니다. 자, 신 소장의 시그널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보시죠. 네, 이번 주도 시멘트 관련주, 특히 3대 천왕이 무엇인지 신 소장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이렇게 시멘트 업종을 가지고 나오신 이유가 뭔가요? 네, 제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이제 어떤 선택할 수 있는 단초들을 제공할 테니까 앵커님이 오늘 3개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를 마지막에 말씀해 보세요, 한번. 네. 제가 탑픽주를 꼽는 겁니까? 네, 저번 시간에 맨 마지막에 끝나기 직전에 그럼 종목은 뭡니까 해서 3개 종목 그냥 리스트만 읊고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3개 종목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는 한정된 자원에서 선택을 해서 포트폴리오에 비중을 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3개 중에 어떤 게 조금 더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될지 한번 여러분들도 정해보세요. 일단 시멘트 업종의 특성이 업체 간 품질이나 생산 기술의 차별성이 적어요. 그래서 어떤 특이한 시멘트를 내놔서 시장에서 돋보이고 그것만 잘 팔리기가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승부가 나냐? 네. 결국 제조 원가와 물류 비용이에요. 제조 원가부터 얘기를 드리면 시멘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소성로라고 불리우는 원통형 통 안에서 1,500도가 넘는 뜨거운 열을 가해요. 근데 그 열을 가할 때 원료로 쓰는 게 유연탄이에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그 원료는 뭐냐면 석회석이나 점토. 근데 요거 2개가 요즘에 대체되고 있다. 여기까지는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탄소를 배출하는 환경오염 유연탄은 폐플라스틱이라던가 네. 네. 아, 폐쓰레기를 네. 1,500도씨로 태워가지고 네. 그걸로 유연탄을 대체해서 쓰고 네.
그다음에 원료인 석회석이나 점토는 하수 찌꺼기 같은 거, 하수 슬러지. 하수 찌꺼기에 물을 증발시키면 이제 찌꺼기만 굳은 게 나오거든요. 그걸로 시멘트를 만든다. 물론 이걸 가지고 이제 환경단체에서는 쓰레기 시멘트로 지은 집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뭐 발암물질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환경단체 쪽에서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 쪽 입장도 얘기를 드렸고요. 그런데 이게 이쪽에서 이제 제조 원가를 줄이는 곳은 됐고, 거기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2017년에 저번 시간에 얘기 드린 M&A 빅뱅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7개 업체가 있다가 3개 업체의 3강 구도로 재편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3대 2의 주체를 얘기 드렸잖아요. 시멘트와 레미콘, 건설사. 요렇게 있는데 건설사랑 레미콘 회사가 협상할 때, 그리고 시멘트 회사가 레미콘 회사랑 협상할 때, 아무래도 시멘트 회사가 3강으로 좁혀지다 보면 네. 눈치를 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7개 회사면 서로 경쟁해서 이기려고 단가를 싸게 해가지고 박리담회로 팔려는 욕구가 생겨요. 누군가는. 네. 네. 특히 후발주자들, 6등, 네. 7등 하는 애들이. 네. 네. 근데 3강으로 굳어져 버리면 그런 일이 적어져요. 시멘트 회사의 협상 단가를- 경쟁력이 그렇죠. 예를 들어 뭐 강화되는군요. 유연탄을 폐액 플라스틱으로 대체한다고 해도 네. 상당 부분 유연탄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유연탄 가격이 오르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레미콘 회사에 전가를 시켜야 되는데 그 협상력에서 3강 구도로 된 게 굉장히 유리해진 거죠. 아, 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쌍용 양회, 지금 쌍용 CN이죠. CN이 예, 그 다음에 그 한일 시멘트. 한일 시멘트. 예, 그냥 쌍용 양회가 대한 시멘트를 인수했고요. 한일 시멘트가 현대 시멘트를 인수했고요. 아세아 시멘트가 한라 시멘트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3강이 됐고요. 뒤에는 성신 양회랑 삼표 시멘트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물류비 절감 쪽. 아까 제조 원가 절감에 대한 부분은 되게 좋잖아요, 지금. 예, 정리가 되었죠. 네. 유연탄을 폐플라스틱으로 대체하고 석회석이나 점토를 하수 슬러지로 대체하고 네. 거기다가 2017년에 3강 구도로 네. 그 되면서 원료비 절감하는 데는 협상력에서도 우위, 그리고 원료비 절감하는 실제적인 실물에서도 되게 유리한 상황이다. 과거의 근데 이제- 을이 아닌 거죠, 더 이상.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물류비만 절감시키면 되는데 요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화물연대 파업이라는 뉴스 자주 보셨죠? 여기서 시멘트와 레미콘과 건설사가 3대 2의 주체인데 여기서 빠질 수 없는 제4의 2의 주체가 있어요. 시멘트 회사에서 레미콘 회사에 시멘트를 갖다 줘야 될 거고, 레미콘 회사에서 건설 현장에다가 레미콘을 갖다 줘야 될 텐데 그거를 사람이 걸어서 나를까요? 아니죠. 예, 트럭으로 날라야겠죠. 네. 그러니까 트럭 운전사 기사님들이 예. 운임이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되게 낮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시세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파업을 해버리세요. 그러면 시멘트, 레미콘, 건설사가 협상하는 협상 테이블의 의견과는 전혀 상관없이 화물연대가 파업을 해버리기 때문에 날릴 사람이 없어지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건설 현장의 시멘트는 상당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네. 너무나 부족해. 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공급 지금 부족. 공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도 겨울철이 겨울철이 지나서 이제 봄으로 돼서 봄에 이제 봄철에 이제 그 건설 현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시멘트가 없어요. 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시멘트 건설 현장에 공급을 하는 차 중에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라고 BCT,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근데 이 기사님들이 하루에 24시간 중에 6시간만 주무시고 18시간을 뛰셨을 경우에 예. 순수익이 400 나온대요. 지금. 예. 근데 지금 택배가 굉장히 인기잖아요. 예. 택배가 우리나라에 뭐 배달앱도 있고 엄청난. 그래서 예. 택배 기사나 컨테이너 기사 요거를 하면 정말 풀로 뛰면 600 정도 나온다. 한 달에. 그러니까 솔직히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기사 할 바에는 이거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일로 가버리셨어요. 업종을 변경하죠. 그래서 벌크 트레일러 기사님들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인력난이군요. 네, 지금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류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인건비 때문에. 예. 거기다가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는 이제 예를 들어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그 어떤 거점이 있어요. 거기서 나르는 거고 시멘트 공장에서 이제 그 거점으로 날라주는 거는 뭐 배로 날른다던가 기차로 날르는데 여기에 코레일이 그 철도를 관리하잖아요. 네. 코레일도 마찬가지죠. 코레일도 철도 사업이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여객 운송사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야 요즘에 공리단길, 네. 공릉역에 공리단길이라고 있거든요. 경리단길하고 약간 비슷한데 공리단길이 또 떠요. 네. 근데 거기에 옛날 기찻길이 있어요. 그게 옛날에 다 화물이 다니던 기찻길인데 돈이 안 되니까 다 폐쇄를 한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그 노원구 월계동에
사시는 분 잘 아실 거예요. 광운대역에. 광운대역에 그 추락이지가 있었어요. 4.15라고 우리 지나가다 보면 거대한 원형 콘크리트로 생겨갖고 저 굴뚝이야 뭐야 하는 게 그게 발로 4.15라고 시멘트를 보관하는 저장 기지예요. 근데 그게 돈이 안 되니까 광운대역 추락이지 폐쇄를 결정했어요. 여기다 지금 뭐 지으냐면 뭐 거기 CGV 들어오고 막 랜드마크 해가지고 49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세우고 그 세상이 광운대역 그 변화하는군요. 주변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막 네, 플랜카드 걸려있고. 네. 거기를 폐쇄해버려가지고 아까 택배 기사님들도 다른 업종으로 가버리시는데 이 추락이지마저 없어지니까 그 추락이지 거점이 없어지면 이제 거점이 없어지니까 더 멀리 날라야 되는 거예요. 건설 현장까지 바로.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물류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해안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 해안에 있는 공장. 왜냐하면 해안에 있는 공장에서 배로 날르면 물류비가 싸거든요. 육지 운송하는 거, 육상 운송보다. 네. 그래서 여기서 그걸 따져봐야 된다. 여기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해안 공장이 네. 있는 시멘트 네. 회사. 물론 해안 공장이 있어도 거점에 날리면 거점에서 다시 뭐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기사님이 날라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해안 공장에서 일단 예를 들어 막 지방에 있는 해안 공장에서 일단 수도권 쪽으로까지는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배로 좀 싸게. 그래서 쌍용 CNE가 어디 있나 먼저 볼게요. 1위 업체부터 보는 거예요. 쌍용이 1위고 한일 현대시멘트가 2위고 아세아 한라시멘트가 3위예요. 그래서 쌍용 CNE 보면 강원도에 동해랑 부평 공장 그리고 영월 공장이 있어요. 근데 강원도에서 동해랑 부평 공장이 해안 공장이고 영월이 내륙 공장이에요. 근데 부평이랑 동해 이게 가장 중요해요. 동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시멘트 공장이고 거기 기자분들이 취재도 많이 가세요. 동해 공장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트레일러 시멘트를 쫙 날린 다음에 부평 공장에서 배로 우리나라 내수도 가지만 해외로 수출도 하고 북한으로도 갈 수 있어요. 이게 나중에 북한 뭐 대북 경협 일어나면 남북 경협. 그리고 영월은 그쪽 그 내륙이에요. 그리고 전남 광양에 있어요. 그러니까 쌍용 CNE는 동해 북평 두 개나 갖고 있는 거죠. 연안 공장을. 해안 공장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예를 들어 지금 내수가 지금 부족해서 건설 현장에 시멘트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 지금 어차피 백길도 막혀 있고 지금 컨테이너 운임지수 급등하고 배가 없어서 못 달리고 있잖아요. 벌크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수출 물량이 어차피 수출 못하니까 수출 물량을 내수로 돌려가지고 배로 갖다가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게 유리한 거고. 그다음에 대한시멘트가 나오죠. 쌍용양해가 한일현대시멘트한테 1위를 뺏길 뻔하다가 2011년에 대한시멘트를 인수하면서 1위 자리를 고수했거든요. 대한시멘트는 전남 광양의 내륙 공장 이거밖에 없는데 문제는 얘네는 슬래그 시멘트를 만든다. 이게 뭐냐면 포틀랜드 시멘트라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쓰는 거고 슬래그 시멘트는 조금 더 저렴하면서 대규모 공장에서 사용하는 건데 대한시멘트가 슬래그 시멘트 전용 시멘트 회사예요. 그래서 요거를 인수하면서 쌍용양행은 더 제품 다각화를 했죠. 근데 이제 전남 광양에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쌍용 CNE의 동해 부평 공장의 플랫폼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대한시멘트도. 그래서 요 시너지 나는 게 있다. 네. 그리고 한일시멘트로 넘어갈게요. 한일시멘트는 해안 공장이 없습니다. 단양, 포항, 평택 요렇게 있어요. 다 내륙 공장이에요. 그리고 한일현대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는 현대시멘트가 한일시멘트에 인수돼서 한일현대로 바뀐 거예요. 한일현대시멘트는 강원도 영월과 충북 단양군. 여기도 내륙밖에 없어요. 여기도 내륙. 그리고 충남 당진에도 있는데 여기도 내륙이에요. 그러니까 한일현대시멘트 그룹은 다 내륙 공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해안 공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 물류비 절감에서 약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약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세아 한라시멘트 볼게요. 아세아 한라시멘트는 아세아 시멘트가 거의 7위권이었는데 한라시멘트를 2017년에 인수하면서 단숨에 3위로 뛰어올랐어요. 가장 빅딜을 했죠. 아세아 시멘트가 충북 제천에 공장이 있고요. 한라시멘트가 강원 옥계 공장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아세아 시멘트가 7위에서 3위로 올라와서 규모의 경제를 이룬 것도 중요한데 아세아 시멘트는 충북 제천 내륙 공장밖에 없었는데 한라시멘트가 강원도 옥계 아까 그 강원도 지역이 다 그 동해 북평, 옥계 이런 데가 다 해안에 시멘트 전용 항구를 갖고 있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한라시멘트의 강원 옥계 공장을 이용해서 아세아 시멘트가 시너지를 낼 수가 있다. 요게 더 큰 거죠. 7위에서 3위로 올라간 것보다는. 그래서 아세아 한라시멘트랑 그리고 지금 쌍용 CNE 그리고 대한시멘트 그룹은 해상 운송을 할 수 있는 거점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물류비 절감에서 이득이 있다는 거. 요거예요. 네. 그래서 물류비 쪽에서는 한일현대시멘트보다는 나머지 두 개 회사가 유리하죠. 네. 근데 우리가 다른 부분도 봐야 돼요. 네. 일단 쌍용 CNE가 가장 그 재무지표상으로 지표가 고평가돼 있어요.
PER이 네. 2021년 예상치가 23.76배, PBR이 2.42배가 나옵니다. 이게 쌍용영해가, 네. 쌍용 CNE가. CNE. 그리고 하나의 더 약점이 뭐냐면 대주주를 보세요. 대주주가 누군가? 한앤컴퍼니. 그러니까 그 2017년에 M&A 빅뱅이 일어났을 때 아세아 시멘트는 한라 시멘트 같은 시멘트 계열이 인수했고 네. 한일 시멘트는 현대 시멘트 같은 시멘트 회사가 시멘트 회사를 인수했잖아요. 근데 이 그 쌍용 CNE의 주인은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예요. 사모펀드의 본질적인 목적이 뭔가요? 아, 사고 파는 거. 그쵸. 회사를 키워서 공모펀드는 팔겠다. 우리가 은행 가서 드는 그게 공개 모집 펀드고 사모펀드는 사적으로 모집해서 한 종목에 100% 비중을 실을 수가 있어요. 공개 모집 펀드는 한 종목에 10%밖에 못 실어요. 그래서 사모펀드가 더 공격적인데 왜 공격적이어서? 공격적으로 한 종목에 들어가 가지고 올인을 해가지고 한번 땡기는 거죠, 돈을. 그리고 쌍용 CNE가 그 배당률이 6.4%인가 주거든요. 배당이 아주 6.59. 높죠. 예, 대표적인 작년에 배당주죠. 배당 수익률이 6.59예요. 네. 지금 은행 이자가 정기예금 1%, 이자가 1%도 안 돼요. 네. 6.59를 줘요. 근데 문제는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이게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건 아닐 거란 얘기죠. 어떤 리스크를 예상하고 계시는 건데요? 배당 수익률이 많아서 네. 지금 굉장히 PER이 23배, PBR이 2.4배를 받고 있으나 사모펀드의 본질적인 목적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배당 회사 수익률을 저렇게 가치를 높게 주니까 가치를 키워서 높게 받고 있으나 사모펀드의 목적상 언제나 이거를 팔 수가 있다는 걸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평가되어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런 이런 의견도 거는 있다. 감안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인지 볼까요? 자, 한일 시멘트 펴보세요. 한일 시멘트 보면은 자, 이거 보세요. 작년에 PER은 5.85, PBR 0.55. 자, 이거 쌍용영해에 비해서 몇 배가 있어요? 쌍용영해 PER 24배 나왔죠. 이거 5배입니다. 5분의 1이에요. 5분의 1밖에 평가를 못 받고 있어요. 이거 PBR은 0.55배. 아까 2.42배예요. 쌍용 CNE가. 네. 그렇죠? 4분의 1 토막이에요. 네. 그렇죠? 이런 거. 2021년 예상치도 그래요. PER 9배, 이거 PBR 0.77배.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다는 게 상대적인 걸로 얘기해야 돼요. 쌍용 CNE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죠. 아세아 시멘트도 마찬가지예요. 아세아 시멘트 보세요. 작년 PER 11배, PBR은 0.3입니다. 0.3. 이거는 전체 자산 가치에 비해 시가총액이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쌍용 CNE가 재무제표상으로 저렇게 고평가되어 있는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앤컴퍼니가 주주로 있는데 배당을 굉장히 자기네를 위해서 많이 주는 건데 어쨌든 간에 배당 수익이 높으니까 저금리 시대에 굉장히 좋은 네. 이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예.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쌍용 CNE가 굉장히 해안 공장을 보유를 많이 하고 있어서 물류비 절감은 있지만 네. 저런 고평가된 부분을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거를 고려해서 선택을 하셔라. 요거고요. 자회사 이슈도 있어요. 예. 네. 앵커님 말씀하실래요? 아니요, 시간 시간이 얘기를 듣는 게 더 나을 것 이제 같습니다. 자회사 이슈가 하나 있어요. 요즘에 왜냐면 자회사로 뜨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동아기업 같이 동아자연마루를 만드고 있는데 네. 갑자기 자회사를 통해서 2차 전지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급등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데 한일 현대시멘트에서 한일 시멘트는 누구의 대주주냐면 우리 바로 과천 서울랜드. 과천 서울랜드의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테마파크로 왜냐면 이게 서울랜드가 옛날에 얼마 전에 카카오가 인수한다는 그 설이 있긴 했어요. 뭐 거절됐다고 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또 그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거 좀 세잖아요. 그런 가능성도 있다. 그냥 이건 그냥 가능성일 뿐이에요. 네. 여러분 그냥 그런 자에서 얘기가 보시면 있었다. 예, 있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주가는 새로운 국면이고. 네, 보도도 나갔었어요. 이미 그 결렬됐는데. 네. 그리고 지금 그 한라 시멘트는 아세아 시멘트 자회사가 우신 벤처 투자에 있어요. 요즘에 또 이런 걸로 엮이는 거 많잖아요. 자회사에 벤처 회사가 있는데 벤처 회사가 BTS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투자했더라. 이런 걸 엮인 거 많이 보셨죠? 네. 우신 벤처 투자 회사를 통해서 뭘 투자했냐면 웹툰 제작사인 Y랩 투자. 요즘 웹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아농이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농작물 재배에 투자를 하고 있다. 요즘에 그린 플러스라는 회사 날아가고 있죠. 네. 그런 거 있어요. 네. 자회사까지 요 정도. 그래서 물류 비용 절감에 따른 거는 해양 공장 보유한 게 유리해서 그거를 보시고 네. 근데 전체적인 PER, PBR을 따지시는 분은 또 쌍용이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걸 감안하시고 또 자회사 시너지나 효과를 보시려면 또 자회사도 살펴보시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중에 결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지금 앵커님 한번 결정해 보시고. 소장님께서 지금 저희 10분 정도 하는데 비중을 세 종목 중에 한 절반 이상을 쌍용 CNE에 할애하셨어요. 아 그래요? 예.
그거는 체감적으로 쌍용 CNE를 가장 매력적으로 보시는구나라고 해석이 돼요. 그럼 그리고 그 그런 실적 추론이, 고평 그냥 이제 육감적으로 그리고 실적 고평가를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그만큼 전망이 계속 굉장히 잘 나오는 만큼 이 높아진 어떤 밸류에이션 수준을 충분히 회사의 실적이 충족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 배당 매력이 있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굉장히 이롭고 그리고 이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몸집을 불려서 팔고 나갈 수 있다라는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니라 투자자분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몸값을 될수 있는- 높였을 때 팔고 나가자. 그렇죠.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쌍용으로 고르셨죠? 근데 사실 제가 뭐 제 투자 의견을 얘기하면 이건 어마어마하게 시장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정도 영향을 그래. 미치나요? 5천만 명 오늘 중에 한 말씀을 명일 좀 것 같은데요. 자제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저는 5천만 분의 1이니까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네네. 역설적으로 네. 한일이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예. 일단 재무제표가 저평가되어 있는 거 그거는 누구나 보면 아는데 한일시멘트는 연안에 공장이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물류 막 화물 연대 파업 나면 얘네가 타격을 받는데 한일이랑 한일 현대시멘트는 그래서 내륙 공장밖에 없기 때문에 수도권 영업에 집중돼 있어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제가 예. 수도권이 결국에는 이 모든 지방의 그걸 다 폭발시키는 이 트리거예요. 왜냐면 지금 서울시장이 바뀐 다음에 여의도 시범 아파트 71년에 지어진 거 그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뭐 재건축을 한다 만다. 그러니까 수도권 영업이 지금 가장 난리가 나고 수도권 건설 현장에 일단 시멘트가 가장 태부족할 거예요. 그때 화력을 가장 집중시킬 수 있는 게 누군가. 아예 연안 공장 어차피 없으니까 내륙 공장에서 그냥 쏴버릴 수 있는 거. 뭐 알바를 구하든 대체 인력을 구하든 어떻게든 날라야죠. 기사님들이 딴 일을 간다고 하면. 그래서 그쪽을 집중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한일이 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네. 저는 5천만 분의 1의 의견이에요. 개발 여러분들은 호재. 뭐 아세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잘 알겠습니다. 선택을 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책에 따른 개발 호재로 한일시멘트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주부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실적을 내놓고요. 우리도 대기업들의 성적표가 줄줄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실적을 면밀히 체크해야 하는 만큼 저희 굿모닝에서는 현대차증권 투자전략 김중원 팀장과 함께 매주 월요일 날 주간 이슈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자, 오늘 주식시장 전망을 증권사 전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5인의 투자 전략 공개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5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먼저 KTB 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 과장 상승 보고 있습니다. 신흥, SEC, LG생활건강에 관심이 있다면서 오랜만에 구체적인 종목을 얘기를 해주셨네요.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상승, 반도체와 소비재 섹터 주목하고 있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상승, 제약과 바이오주에 관심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강남센터의 이상경 팀장 상승, 태양광업종,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역시 상승입니다. 백신 CMO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모든 전가들이 시장 전망을 좋게 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KTB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훈 과장,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성훈 과장님, 실적 기대감에 코스피가 이제 전고점을 뚫을 수 있겠습니까? 네, 우선 단기적으로 어떤 성급하게 지지를 뚫는다는 것보다도 어떤 저항선 부분에서 이 개인들의 어떤 자금이 그전만큼 이제 강하게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 강하게 뚫는다는 것보다도 이 서서히 계단식으로 이번 주에 우상향 방향으로 전고점을 뚫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런 근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장의 악재보다는 호재성의 재료들이 많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글로벌 글로벌 경제를 본다고 하더라도 PMI 지표로 봤을 때도 글로벌 경기가 확연하게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번 주에 실적도 발표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추정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수의 우상향 방향을 안 갈 수가 없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부터 시장 글로벌의 가장 큰 화두였었던 이 친환경 관련 정책의 본격화, 또 협약 회의 전후로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수에 대한 강한 그 정고점에 대한 이번 주는 뚫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전고점을 뚫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윤정식 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부장님은 어떤 견해세요? 네, 우선은 국내 시장이 좋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 시장이 많이 빠져가지고 금요일 시장 사실은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 수요일 날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거세지면서 이 외국인들 수급이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했었고요. 목요일 날 이제 화요일 날이 3,220으로 마감했었고 수요일 날 거의 50포인트 가까이 좀 빠졌습니다. 외국인 매도 1조가 넘었었고 기관 매도도 1조가 넘었었거든요. 그런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이 목요일 4월 22일에 외국인 기관 매도는 있었지만 국내 증시 상승했고요. 금요일 날은 사실은 이 밤에 미국 시장이 많이 좀 하락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 거의 한 1% 정도 하락을 했다가 거의 다 끌어올리고 다시 플러스로 마감하는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 대한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3,200 가까이 좀 올라가면서 마감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드라마틱한 상승이 나오기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지만 이 국내 증시 펀더멘탈 워낙 좀 튼튼해졌다라는 부분들을 지난주에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외국인들 3거래일 연속 매도를 했지만 금일 정도는 다시 매수세로 돌아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성훈 과장께서는 미국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과 우리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다. 결국 경기 회복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전 고점을 뚫는다면 어떤 종목이 주도하겠습니까? 네, 우선 친환경 관련 그리고 1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친환경 관련해서는 태양광 그리고 풍력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제가 봤을 때도 역시 성장성과 어떤 성장성이 실제로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이 전기차 관련 업종이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전기차 관련 주들 많죠. 그 중에서도 이제 부품과 소재 쪽을 개발한 기업들을 전방차보다는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신흥 SEC 그리고 한원 시스템 같은 이 전기차 부품주들은 좀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이 캡 어셈블리,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배터리를 만드는 보호 장치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어떤 폭스바겐의 파워데이트 각형 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나와주면서 우리나라 전방 기업들이 이제 파우치형으로 봤을 때도 주가에 약간 흔들림이 있었지만 이 각형 이 배터리 쪽에서 캡 어셈블리를 만드는 신흥 SEC에 대한 수혜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주 부분 중에서도 이 냉방 이 온도를 조절한 히터를 만드는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 전기차의 온도 장치는 지난 어떤 미국 한파 때도 가장 큰 화두였다라고 볼 수 있어서 관련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그다음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역시 1분기 실적을 발표 이후에 어떤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기존의 어떤 사업 화장품에 떠나서 다른 어떤 생활 필수품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서의 성장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이 눈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이 대형주에서 좀 관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윤정식 부장님께서는 이번 주에 어떤 업종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사실 지난주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선 소비재 중에서 화장품주들 지속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좋습니다.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쪽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사실 그 외에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반도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이죠.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준 부분들도 있고요. 국내 증시가 사실은 3,200을 넘었다가 소폭 조정을 받긴 했지만 3,200까지 갔다 오는 동안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실은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도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았었고요. 삼성전자는 거의 조금씩 떨어지면서 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부분들은 반도체 실적 좋고 시장도 좋고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좋았다는 부분들 본다라면 이제는 좀 반등할 시간 아닌가라고 보여져서 반도체 대형주들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는 모든 전문가가 시장의 상승을 전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의 첫날인 월요일, 지금 동시호가 개장 상황은 모두 강보합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3% 오른 3,197, 코스닥도 0.27% 오른 1,029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개장 동시호가 상황은 최효은 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예상치 결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지수, 지난주 금요일에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급락세를 딛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에서도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NH투자증권 측에서는 이번 주 한국의 GDP가 발표가 되는데 성장주와 수출주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예상된다라는 커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는 0.38% 넘게 상승하면서 3,196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0.27%의 강보합권 1,029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나란히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0.24%의 상승 흐름 예상되고 있습니다. 82,000원대에서 83,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시장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주에 고 이건희 회장의 이 관련된 유산 상속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 계열사 지배구조 개편에 계속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네이버는 0.79%의 하락 흐름 예상되고 있습니다. 37만 5천원대 예상되고 있는데 LG화학이 오늘 1% 넘는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88만 3천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LG화학은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일단 영업이익이 1조 원대를 육박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지난 2월에 이 3위권에서 탈환돼서 빠져서 5위권까지 빠진 LG화학 이번 주 들어서 다시 한번 시총 3위권까지 진입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 이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 SDI 오늘 2% 넘는 이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68만 4천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 0.4%의 강보합 출발, 그리고 현대차 현재 22만 1,000원대에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아도 8만 1,300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10위까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모비스는 29만 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는 이번 주 지난주에 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 예상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오늘 아침에 나왔고요. LG전자는 0.6%의 상승 흐름 예상되고 있습니다. 16만 4,500원대. 그리고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이 바로 SK텔레콤입니다. 오늘이 2% 가까운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31만 원대 이탈하면서 30만 8,500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오늘 2% 넘는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이 텍사스주에 6천억 원의 규모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이 지난 주말 사이에 들려왔습니다. 오늘
기대감 나오면서 14만 8,500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도 이 하락 흐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약의 이 하락폭이 오늘 1% 넘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4만 6,500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게임즈 계속해서 기대감 나오는 종목입니다. 0.5% 상승 흐름 예상되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이거래 연속 순매수 포지션 나타내고 있습니다. 57,600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고 펄어비스 1% 가깝게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61,000원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 카카오게임즈가 펄어비스를 제치고 3위권까지 진입이 됐는데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비엠 0.75% 상승 흐름 예상되고 있습니다. 18만 9,300원대.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서 모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상승 흐름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SK머티리얼즈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HLB 약보합권 그리고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넥신이 0.59%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11만 7,300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CJ는 현재 10만 7,500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CJ의 경우에는 이번 달 들어서 60% 넘게 상승했습니다. 무상증자를 실시했는데 10만 7,500원대 오늘 이 시초가 현재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익 IPS 0.7%의 상승 흐름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TCK도 2% 넘게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소부장 관련 종목들 일제히 급등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솔브레이드 마찬가지로 2% 넘게 상승하면서 34만 3,600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예상채 결과 알아봤습니다. 네, 최효은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으로 출발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오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대체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YG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유안타증권의 김덕호 FA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소장님, 오늘 출발 상황 보면서 오늘 어떤 점을 주목하실 겁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의 강세장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삼성전자 오늘 이제 유산 상속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수의 향방이 또 결정된다 이렇게 오늘 좀 중요한 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 보면 현재 지금 금융주라든지 조선주, 2차 전지 관련 특히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눈에 좀 들어오고요. 건설 섹터 이런 부분들까지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의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게임주들 최근에 움직임들 좋죠. 엔터주들도 움직임이 좋고요. 그리고 대장주로 나서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도 3.6% 정도 상승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업종에 걸쳐서 특히 전업종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업종에 걸쳐서 상승 추세가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좀 강한 흐름들 예상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저희 요즘 계속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다가 오늘 일제히 상승을 보였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의미 있거든요. 저희 전문가들 풀만 해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지금 지수가 3,200선에 이제 그 안착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뭐 거스를 수 있는 그러한 부정적인 뉴스는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의 의견이 일단은 뭐 단기적인 시각이든 중기적인 시각이든 상승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당히 반가운 견해입니다. 어떠세요? FA님께서는 지금 출발 상황 보면서 동시효과 상황 보면서 어떤 점 주목하십니까? 우선 이제 미국장이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 조금 부담이 나타났던 원인 중 한 가지가 바로 이제 고소득세율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그간의 코로나19 즉 이제 팬데믹 사태가 선언된 이후에 대형 기업들이 독점적으로 어떤 시장에 대한 장악력을 확보를 했었고 여기에 따른 어떤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피해를 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언급이 된 바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IMF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어떤 대형주들, 특히 이제 IT 기업을 비롯해서 기존의 성장이 팬데믹 때 많이 이루어졌던 업종들이 사회 환원의 개념으로서 고소득세율을 환원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아무래도 접근을 하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무려 이제 35% 가량이 넘는 그런 어떤 세금 과세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열리면서 미국 증시가 좀 하락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히려 이런 어떤 리스크 자체에 대해서의 전반적인 종식과 더불어서 상대적으로 어떤 경기 지표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개선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 점을 보셨다면은 지금은 그 소득세율에 대한 어떤 그 경감의 부담과 더불어서 회복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동시효과 출발이 지금 한
한 2분 정도 납두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보이는지 혹시 봐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좀 강한 네. 게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던 2차 전지가 오늘 좀 강한 흐름들 좀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그동안 많이 쉬었었던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 1%대 넘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도 좀 쉬었었죠. 그런 것들이 좀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죠. 네. 컴투스가 한 2.7%, 하이브가 한 1.7% 정도 게임 엔터주들에 대한 움직임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정유화학주들도 강하죠. S에너지 같은 경우도 오늘 2%대 넘는 흐름들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지주회사 격들의 종목들의 움직임도 좋은데요. 오늘 삼성물산이라든지 SK 이런 쪽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HMM도 오늘 또 흐름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 좋았던 해운주들의 흐름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시효과 상황에서 계속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우리 시장 출발 지수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4월 26일 주식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출발 상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 증시도 0.26%의 상승으로 출발을 했네요. 자,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강보합으로 출발하면서 코스피는 3,199, 코스닥은 1,028 출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1.8원 하락한 1,116원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에서 봤을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대체로 상승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런 흐름을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강보합권 정도에 그치고 있네요. 삼성전자가 0.1에서 2% 플러스, SK하이닉스는 지난주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오늘은 하락폭이 좀 제한이 되면서 0.7% 마이너스, 네이버는 마이너스 0.5%로 시작을 했습니다. LG화학 플러스, 현대차와 삼성 SDI도 플러스입니다. LG전자가 1%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요. KB금융과 LG가 1에서 2%의 상승입니다. 이번 주 금융주들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이어지는데 관련 주식들의 추천이 증권사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체크해 보시죠. 삼성생명이 2%의 플러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넷마블 플러스 1, HMM이 동시효과 때보다 탄력을 더 키워서 3.4%의 플러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이 플러스 1, 금호석유가 1%의 상승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현대제철도 2%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지난주 포스코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이 철강주도의 흐름도 상당히 좋습니다. 주간 수익률도 좋았고요. LG U+도 1% 정도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 HMM에 이어서 페노션도 3.7%의 플러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운주들의 흐름이 지난주부터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 금융주들 가운데서도 생보사들의 흐름이 또 돋보이는 가운데 한화생명도 2%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두산 인프라코어가 같은 경기 민감주들도 좋죠. 역시 실적 모멘텀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국제강도 좋군요. 자, 해운주와 철강주들 지난주부터 업황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가 흐름도 상당히 돋보였는데 이번 주도 그런 흐름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소장님께서 봐주셨으니까 먼저 김덕구 FA님께 여쭤볼게요. 출발 어떤 점이 눈에 띕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제 마켓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발표가 되면서 전체적인 어떤 제조업 지수, 서비스 업종 지수가 전체적으로 상회를 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PMI 지수 같은 경우에는 50포인트 이상인 경우에는 경기 회복 국면, 그리고 이하인 경우에는 하락 국면으로 이제 해석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최근에 23일 날 발표가 된 지표에 따르면은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 60%가 넘는, 그리고 서비스 업종도 마찬가지로 63포인트가 넘는 상승을 보이게 되면서 또 한 번의 최고의 어떤 상승 탄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업종이라면 아무래도 해운 업종이 되겠죠. 특히 이제 지난 금요일에도 마찬가지로 페노션을 비롯해서 벌크선을 운용을 하는 해운주들이 먼저 반응을 민감하게 했다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페노션을 필두로 해서 이제 그간에 조금 다소 움직임이 덜했던 대한해운이라든가 KSS 해운과 같은 업종들도 함께 지금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이 잘 간다. 결국은 그만큼 경기 회복제가 됐을 때 가장 먼저 자재로 많이 언급되는 철강주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KG동부제철이라든가 현대제철 그간에 굉장히 거론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철강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원인은 결국은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과 운료 상승,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앞으로의 어떤 건자재뿐만 아니라 철강 강판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드린다면은 올해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 중요하겠지만은 전년 대비에 대한 영업이익의 전환 부분들, 특히 흑자 전환과 앞으로의 어떤 그 컨센서스 대비해서의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을 보시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이제 심야에 이제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현대차나 기아차 쪽으로의 어느 정도의 수급이 지금 몰리는 상황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으로부터의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견고한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어떤 아이비들의 의견에 더불어지면서 주가가 상행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국내의 전기차 하면 아무래도 현대차, 기아차가 굉장히 회사가 많이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어떤 상승과 수급을 다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삼성물산 얘기도 잠시 해주셨었는데 오늘 유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 납부 시한이 말로 다가오면서 삼성물산이 오늘 또 주가가 흐름이 좋네요. 삼성물산하고 삼성생명하고 오늘 뭐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일단 네. 통큰 기부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과 이제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죠. 뭐 기부를 하게 되면 그 금액만큼 상속세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 삼성에서 좀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일단 뭐 테마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삼성물산과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가 올라가면서 종합상사 주식들도 다 올라갑니다만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오늘은 이제 그런 지배구조 이슈와 관련돼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보험사들도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삼성생명은 여기에 플러스 또 그 지배구조가 관련돼 있다라는 것들, 이걸 감안해서 매매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일단 시장의 예상치에 과연 얼마만큼 부합하는 그 내용이 나오느냐, 아니면 정반대의 내용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쪽에 이제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뉴스플로어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 지배구조 연결고리의 생명보험사 세 개 주식, 예. 뭐 삼성전자 지금 상장돼 있는 화재, 뭐 물산, 삼성 SDS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조언을 혹시 해주실 수 일단 있어요? 근데 이 지배구조 관련해서 네. 결국 본질적인 가치의 움직임보다는 이재용 회장이 현재 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분을 강화하는 쪽으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강화.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부분들을,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기부를 하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삼성물산 같은 경우 이재용 회장 부회장의 지분이 많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이제 지주회사격으로 좀 나서고 있죠.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결국 이런 어떤 지배구조 관련된 것들은 이슈화되고 있고 단기적인 관점의 접근이지, 결국 주가는 뭐 기업의 이익, 삼성전자도 누가 갖고 있느냐보다는 기업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새로운 모멘텀을 찾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또 다른 지배구조 이슈,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배구조 이슈를 부각시킬 수는 없다라고 보여진다라면 지금 삼성물산과 현재 지금 생명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는 현명해지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한 2에서 3% 정도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냉정한 시각으로 주식을 바라보는 면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금융주들의 흐름도 상당히 좋아서 또 여쭤봐도 될까요? 은행주들이 오늘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KB금융, 우리금융지주, 그리고 기업은행, JB금융지주까지 오늘 일제히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뭐 자주 볼 수 있는 상황은 네. 아니잖아요. 금융주들을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금융주들 같은 경우, 은행주들 같은 경우 지금 은행에 대한 것들이 지금 현재 주가, 은행 지수, 저도 조금 전 은행 지수 차트를 보니까 코로나19 이전에 아직 회복하지 못했어요. 네. 그런 부분들로 그렇군요. 상당히 은행주가 저평가돼 있다라는 건데, 은행주들이 저평가돼 있는 것은 단순하게 이자 수입만 먹고 사는 부분들이다라는 부분들인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우리금융지주가 실적 발표를 한 것을, 그리고 KB금융이 실적 발표한 것을 보니까 이자 수입이 50%, 비이자 수입이 50%, 이렇게 5대5 정도로 나눠졌죠. 그 비이자 수입 같은 경우 KB금융 같은 경우 프리덴셜 생명에 대한 지분 가치에 대한 상승, 이런 것들이 된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은행도 이자만 먹고 사는 천수답에서 벗어나서 비이자 수입을 늘리고 많은 자본을 가지고 M&A를 나타낸다라는 것들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고무적이어서 은행주들이 최근에 더군다나 이제 점포도 줄여놓지 않았습니까? 수익성 개선 효과가 다분히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기에 또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현재 수입 이자 수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용에 따른 이자 수입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제일 답답한 것은 생명보험사들입니다. 생명보험사들 금리가 올라가면 수익을 보지 않겠느냐?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고요. 지금 생명보험사들이 당면한 문제는
해외 대체 투자에 대한 부실화 여부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생명보험사들이 잘 오르지 못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금융주에 투자하신다라면 저는 탑픽은 은행주고요. 두 번째는 증권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과거에 도식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금융주가 올라간다. 이거는 과거에 대한 얘기고요. 지금 이런 내용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금융기관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금융주 모멘텀이 정부 규제 때문에 워낙 그 제한이 되지 않겠느냐. 특별히 매력을 많이도 못 가지셨잖아요. 근데 이제 뭐 한국에서는. 비이자 수입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따른다면 뭐 배당 수익률도 높고요. 이번에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좀 그랬죠. 정부가 배당에 대한 규제를 했지 않았습니까? 2020년에 대한 배당 규제를 왜냐하면 스트레스 테스트 결국 또 한 번 위기가 왔을 때 자본이 부족하다 그래서 자본 확충을 하기 위해서 배당 성향을 낮췄는데 KB금융 같은 경우는 중간 배당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021년에 이제 배당은 지나간 얘기고요. 2021년에 갖고 계신 여러분들이 얼마큼 배당을 또 받으실 수 있는가라는 모멘텀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스트레스 테스트 오랜만에 듣는 용어네요. 네. 네. 자, 오늘 특히 미디어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 것이 눈에 띕니다.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 캐리소프트가 두 자릿수의 상승이고요. 손오공, 데브시스터즈, 오로라 모두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대원미디어가 근데 그동안 많이 올랐다가 오늘은 좀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SBS, J컨텐츠리, SBS 컨텐츠 허브, SBS 미디어 홀딩스의 미디어주들도 좋은데 그 안에서도 이 컨텐츠 관련주들의 흐름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캐리소프트가 두 자릿수 상승이어서 이끌고 있는 것 같네요. 자, FA님 오늘 어떤 종목도 눈에 띕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랜만에 또 다시 상승을 하는 계기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제 반도체로부터 나타나는 어떤 슈퍼 사이클에 대한 언론 언급들이 연초부터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어떤 고점 부담이라든지 또 이제 특히 증시의 어떤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중심의 어떤 조정 장세가 나타나면서 많은 종목들이 사실은 고점에 있다가 다시 후퇴를 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 함부로 포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원인은 여전히 이제 반도체 소요에 대한 부분들이 중기적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쉽게 해소가 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텔 같은 경우에 지난 금요일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발표 이후에 주가가 오히려 5% 후퇴를 했던 원인도 실적 대비해서는 주가가 조금 고평가됐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반도체 소요에 대한 부분들이 단기간에 연중에서 해소가 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특히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비롯해서 다양한 업종에서의 반도체 소요 분들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장기 전망을 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이제 반도체 업종들도 마찬가지로 그간의 기대 가치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왔던 종목들보다는 결국은 실적 장세에 부합을 하게 되면서 실적에 따른 그 주가의 계류를 좁혀가고 있다는 점을 좀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공매도 재개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근을 하실 때 반도체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그간에 싸기 때문에 주가가 기술적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 이런 어떤 기술적 매매에 대한 의견보다도 실적에 연계를 했던 펀더멘탈 중심의 어떤 매매를 하시는 것을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그 코로나 관련주에 관심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음압병실 관련주들이 오늘 흐름이 오늘 굉장히 뭐 좋아요. 코로나가 전반적으로 예. 뭐 다시 한번 뭐 7,800명대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4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감들이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유명 방송인이 돼버린 박세리 선수도 이제 코로나19에 걸렸다라는 얘기들이 들리면서 주위에 여러분들 뭐 동선 겹쳐서 검사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과거보다 많이 들리네요. 네. 제 주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우리 주위에 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다시 한번 지금 물론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시간 싸움이 벌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백신 같은 경우 저희 부모님도 이제 백신을 맞으셨는데 이제 고령층부터 이제 백신이 쭉 내려오기 시작하죠. 거기에 이제 한쪽에서는 젊은 층에서는 계속해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충돌하면서 어디가 이기겠느냐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희망하는 것은 백신이 이기길 바란다 이런 걸 희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물리적으로 현재 지금 우리가 가을까지는 끌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백신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백신 관련주들은 이제 어느 정도 가을까지라는 어떤 한계 현상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물론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계속해서 수요가 있을 겁니다만 2020년의 어떤 실적 생각을 바라보고 접근하시기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 이런 것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접근하셔야 되고요.
있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가진단 키트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에 있는 관련주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가진단 같은 경우 이제 정부가 그걸 허가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가진단 키트를 허가는 합니다만 여러분들의 의심이 있으면 무료로 보건소 가서 검사를 받으시라. 네. 이런 부분들이죠. 따라서 자가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일주일 단위로 검사하는 병원 같은 데서는 쓰일 수가 있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범용되지 않는다라는 점 너무 많은 기대는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코로나 관련 테마들이 또 구체적인 테마별로 계속해서 분류가 돼서 세분화되고 있지만 뭐 죽지 않고 계속 네. 테마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업종별로 봤을 때 해운주들 정말 좋고요. 철강주들도 특히 중소형 철강주 위주로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 앞서 시그널 시간에 이 시멘트 관련주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역시 사이즈가 작은 시멘트 관련 회사들 위주로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요즘은 그 업황이 좋다라고 부각이 되는 업종은 죽지 않고 꽤 시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분께 오늘의 공략주를 전해 듣겠습니다. 김덕구 FA님. 네, 오늘 제가 추천해드릴 종목은 바로 ISC입니다. 네. ISC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그러니까 특히 이제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제조업체인데요. 특히 이제 대형 업체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바를 지금 강조를 드린다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우리 국내 대표 반도체 업종들에 대해서의 강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마찬가지로 인프라 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를 하고 특히 웨이퍼를 직접 들고 나와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어떤 그 강한 모멘텀들을 잡아간다는 것을 몸소 보였던 점을 좀 감안을 하신다면은 오히려 반도체 업종들 그간의 주가가 저평가되었던 구간들을 이탈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산업 육성 부분들에서도 마찬가지로 R&D라든가 그리고 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금들을 좀 더 강화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였을 때 미국으로부터 다시 한번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먼저 반응을 하고 국내에서도 뒤이어서 소부장주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DB하이텍과 같은 기존의 반도체 대표주가 움직이기보다는 장비주, 소재주가 먼저 움직이는 것도 바로 이러한 부분에 부합을 하게 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겠는데요. 우선 이제 ISC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물적 분할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완료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그간에 높였던 그 고평가 부분들을 제법 프리미엄을 반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그 지분 가치에 대한 그 이탈이 생기게 되면서 주가에 괴리가 생기는 것 아니냐라는 지난 공포 매물이 쏟아지게 됐었는데요. 오히려 IS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 업종을 담당하는 분할이 된 회사는 상장을 하지 않고요. 기존의 쥐주 회사만 그대로 코스닥에 상장이 남아 있는 것으로 유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전에 손실이 되었던 그 지분 가치에 대한 부각들이 다시 주가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좀 보신다면은 오히려 소재주 그리고 오히려 부품주로서의 매력들이 부각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그 반도체 소켓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특히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의 그 의존율이 굉장히 높았던 ISC였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비메모리 부분들에서의 확장 부분이 굉장히 커지는 만큼 시스템 반도체, AI 반도체에 대한 수시장이 넓어지는 만큼 그 매력이 재평가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오늘 장중에 조금 다른 타 부품주들보다 조금 하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매수는 오늘 장중에서도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단지 손절 가격은 이제 공매도 제게 앞서서 조금 짧게 22,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28,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차윤주 소장님 요즘 종목에 뭐 거의 신이 들렸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네. 종목은 앞서 잠깐 언급드린 KB금융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은행주에 대한 것들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짧게 언급드리고 차트를 가지고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미리 언급을 좀 드렸기 때문에 네. KB금융 같은 경우 앞서 언급드렸던 프리덴셜 보험과 그리고 그 증권 이런 쪽들에 대한 수익원이 상당히 개선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타 다른 금융지주와 다르게 이자 수입이 49, 비자가 51%로 비자 수익이 이자 수익을 넘어선 그런 부분들의 금융지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KB금융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제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차트를 놓고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직전 고점인 그 52,500원대에 대량 거래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거래량을 뛰어넘는 대량 거래가 있었는데 이 대량 거래 이후에 조정을 받았었지만 이 대량 거래가 지지선이 돼버렸습니다. 오른쪽으로 오면 대량 거래됐을 때
지지선인데 그렇다면 이때 대량 거래에 사신 분들이 손바뀜이 일어났다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사신 분들이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도 매도가 없었고 여기서 횡보하는 기간에도 매도가 없었다라는 것은 그 이상으로 주가의 흐름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심리를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차례 위기가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의 대량 거래, 또 한 번의 대량 거래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갭으로 상승을 하면서 가볍게 위상단을 좀 뚫어주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여기서 손바뀜이 3월 달에 충분히 일어난 KB금융이기 때문에 앞으로 윗단에는 열려 있다. 그리고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윗단은 지금 현재 거의 7만 원대까지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아무런 거래량에 대한 부담감은 이쪽에 코로나19 이전에 거래량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KB금융 같은 경우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6만 원까지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5만 1,000원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단 뭐 손절가보다는 어느 정도까지 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한 종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유한타증권의 김덕호 FA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급등 중입니다. 4월 26일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 이번 주 첫 장 개장은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하면서 문을 열었는데요. 지금 이 시각 코스닥은 살짝 밀리면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개인의 매수세만 나홀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이 시각 어떤 종목이 급등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아홀딩스, 세아특수강 오늘장 가장 크게 오르는 종목 탑2로 꼽히고 있습니다. 세아홀딩스 20%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세아특수강 역시나 21% 급등 시현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넥스트사이언스가 연일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투자한 나노젠이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임상 2상 투여가 완료됐다는 소식에 상승 탄력을 오늘도 받아가고 있습니다. 20% 가깝게 급등하면서 17,450원까지 올라선 모습이고요. 오늘은 개장 이후 구리 관련주들이 급등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대창 10%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제일약품도 10% 가까운 오름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닥에서는 캐릭소프트가 개장 이후 상한가에 안착했습니다. 캐릭터 상품 관련주 오늘 개장 이후 동반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상한가까지 도착을 했고요. KPX 생명과학도 20% 넘는 급등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개장 이후에 음압병실 관련주들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우리바이오 18%가량 급등세를 이어가고요. 메디콕스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메디콕스는 전거래일에도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이 관계사 메콕스큐어메디의 코로나19 치료제 유럽 임상 준비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개장 이후 급등하고 있습니다. 코디엠도 10% 넘게 상승하면서 이 시각 급등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 시각 급등주 확인하셨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정말 굵직한 이슈들이 많죠. 우리와 미국에서 대기업들의 실적이 나오는데 특히 미국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을 해줄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 결과가 나오는 만큼 이번 주부터 중요한 전략을 세우는 분기점이 될 텐데요. 그래서 저희 특별하게 매주 월요일마다 현대차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중원 팀장을 모시고 주간 증시 전망을 자세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매주 월요일 마련을 했습니다. 자,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와,
10년 만이죠? 네, 그렇습니다. 스페셜 게스트를 또 이렇게 모시게 네.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10년 전에 같이 방송을 2대1에서 이렇게 하고 다시 10년 만에 이렇게 다시 같이 하니 너무 관계가 우량하고 아주 기쁩니다. 네. 네. 아, 그 사이에 한 투자 전략 팀을 꾸리는 팀장님이 되셔서요. 네. 더 이제 움직이기 무거우셨을 텐데 특별히 굿모닝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나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늘 저희가 미국 증시가 아주 중요하지만 그렇죠. 최근엔 더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정말 차트를 보니까 아주 똑같이 가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한국과 미국이. 네네.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어땠는지를 보면 이번 주 시작을 좀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셨어요? 주말 미증시 동향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미증시는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리고 뭐 지난주 조정의 이유였죠. 자본 이득세 우려가 완화되면서 주식시장이 상승했고 이제 재밌는 거는 상승을 주도한 업종이 금융주, 소재, 기술주가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왜 재밌냐면 가치주, 성장주가 같이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게 좀 특이한 점인데 완전히 호황이잖아요. 그런 네, 그걸 또 반대로 얘기하면 네. 지난주에 코로나가 재확산될 때 가치주, 기술주가 같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어찌됐든 뭐 경제 지표가 좋고 재확산 우려도 완화된다고 하지만 지난주 조정이 과도했다. 그런 되돌림이라는 의미가 가장 좀 클 것 같고요. 말씀드리면 이제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과 유럽의 제조업 PMI 그리고 서비스업 PMI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네, 다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개선되는 모습을 이어가면서 그런 경제 지표 개선이 긍정적으로 작용했고요. 그리고 유럽의 백신 접종이 다시 좀 빨라지고 있다라는 소식. 그리고 증세 얘기 나왔었는데 이게 결국 그렇죠. 증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자본 소득세 인상에 따른 주식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거다라는 낙관론이 우세하면서 이제 증시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각 나라가 제조업은 워낙 좋아지는데 이제 서비스업 부분이 네네. 달라서 그 나라마다 명암이 좀 엇갈렸었는데 네. 이제 전반적으로 서비스업 지표도 개선이 되는 게 나타나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이 좀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경기에서 서비스업 영향이 유럽이 더 크다 보니까 유럽 쪽의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아주 50대로 낮지만은 지금 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유럽 쪽의 백신 접종 현황 뭐 문제는 많지만 어찌됐든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경기 모멘텀 자체는 서비스업에 따른 모멘텀은 유럽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제 친구들과 제 가족들도 다 맞았어요, 백신을. 네. 하루빨리 다행입니다. 우리도 백신을 네, 좀 맞았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게 정말 네, 바라고 이번 있습니다. 주 주요 일정과 증시 전망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해봐야 될 텐데 지난주 우려가 과도했다. 너무 많이 빠진 것이다. 우리 시장도 그런 만큼 너무 움직임이 없었는데 이번 네네, 주 좀 맞습니다. 기대를 해봐도 될지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뭐 앞서서 말씀 주셨지만 이번 주 주요 테크 기업들 뭐 한국이나 미국 모두 다 발표하고요.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확정 실적을 발표하고 네. 구체적인 가이던스가 중요할 걸로 보이고요. 그밖에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등 주요 테크 기업들의 발표가 있습니다. 네, 근데 네. 뭐 1분기 어닝 시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수출 지표를 보든지 최근 컨센서스 동향을 보더라도 뭐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는 계속 높여가도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어찌됐든 어닝이라는 기본적인 펀다멘탈이 주식시장을 끌고 갈 변수로 보고 있고요. 중간에 있을 이벤트는 이제 가장 큰 이벤트가 4월 FOMC가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물론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근데 조금 우려가 우리가 됐던 부분은 뭐냐면 지난주에 보면 캐나다가 국채 매입을 좀 축소했다. 그러니까 예. 테퍼링 이슈가 있었는데 테이퍼링 된다. 네, 테이퍼링을 이제 캐나다가 좀 시작하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들이 테이퍼링을 시작하다 보니까 연준 내에서도 테이퍼링에 대한 의견, 뭐 파월 연준 의장의 뭐 기자회견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뭐 그런 얘기들이 뭐 조금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어불성설이라고 보고요. 그래요? 네, 너무 빠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 미친 영향은 그런 우려들은 없을 거다. 그래서 뭐 안도 쪽으로 보는 게 맞고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중립적이고 FMC 영향은 중립적일 거고 이제 미국이나 한국의 이제 그 테크 기업들의 실적 개선들이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을 이끌어가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증권사에서 실적 전망을 계속 네네. 높여 잡고 있어서 목표가도 같이 올리고 있는데 왜 시장은 이렇게 반응이 더딘 건지 네네네. 모르겠습니다. 특히 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요. 이제 실적이 이렇게 좋다는데. 네, 중소형주가 네. 좀 그동안은 좀 좋았고요. 네. 이제 1분기 이제 그 금리에 따른 우려들이 있었는데 뭐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 있고 이제 올해 자체가 이제 작년이 워낙 핫한 시장이다 보니까 네. 올해는 실적 상세로 올라가면서 그거보다는 좀 체감이 덜한 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지금 그림에 나오지만 뭐 많은 기업들은 아닙니다. 한 32개 기업 정도의 표본을 가지고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을 양대 시장을 해보면 네. 둘 다 이제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아우, 매우 높은 수준으로 그러니까요. 초반부터 나오고 있고 뭐 네. 저희가 들리는 뭐 소식들이 뭐 네. 보면 전자, LG전자 그리고 포스코 그리고 뭐 지난주에 금융주들 나왔는데 네. 모두 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소식들 이렇게 들리고 그러면서 금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하는 시총 대형주들의 어닝 모멘텀이 증시를 이제는 좀 중소형주가 갔지만 이제는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대형주가 갈 거다. 그러면 우리가 좀 체감하는 게 이제 좀 시장이 움직이는구나라는 거를 좀 체감하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제발 네, 그렇게 지나고 되셨으면 보면 좋겠어요. 기대해 보셔도 네. 어차피 다음 주에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딴소리를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어찌됐든 실적 시즌을 통과하고 봤을 때 네. 분명히 대형주가 움직였다 이 모습을 우리가 좀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 핵심 키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같은 대표주들이 좀 쥐고 네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대로라면 실적의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의 체감대로라면 주가 수준은 3,200선을 훌쩍 뛰어 넘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네, 대형주 위주의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 이슈 때문에 시장이 좀 발목을 잡았던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그 코로나가 좀 해소가 되면서 오히려 이제 미국의 시장 금리가 네네. 2.7까지 오르면서 이것이 경기 회복을 반영한 것이다 아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을 뭐 이제 발목을 잡는다 아니다. 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다가 또 다시 잠잠해졌는데 맞습니다. 다시 또 이 금리 이슈가 시장의 우려가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시장의 조정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앞으로 또 이런 금리 이슈를 주목해봐야 될지 어떤 네. 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지난주 시장이 조정을 받았는데 그게 코로나 재확산 우려였다라는 거고 뭐 차트에도 나오지만 일본 뭐 올해 올림픽 해야 되는데 저렇게 확진자 계속 나오면 어떻게 될지 참 난감할 겁니다. 그리고 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일간 확진자가 뭐 30만 명을 넘었다. 심각하더라고요. 네, 끔찍한 소리가 들리고 우리도 그래도 좀 봄이 되면은 확진자가 줄을 거로 저도 생각을 했는데 네, 많이 늘고 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을 충격을 줬지만 실제로 지난주 시장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이 확진자 문제 때문에 조정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그래요. 그냥 핑계였던 거고요. 결국은 지난주에 보면 S&P나 다우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우리나라 코스피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도 당일날 몰랐습니다. 1월 달이 더 높은 줄 알았는데 조용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저도 사상 최고치였는지 몰랐어요. 아, 그래요? 그날 네네. 그냥 그러니까 조용히 사상 최고치를 우리나라 시장이 그러게요. 지냈는데 예. 그게 원인이지 이제 백신 접종이 이렇게 활발하게 되고 있고 뭐 뒤에 차트도 나오겠지만 네. 미국의 백신 접종이 영국보다도 더 빨라지고 있는 뭐 미국이 좀 늦게 받았는데 그런 네. 상황에서 이건 코로나로 빠진다. 네. 이런 주식 사야 되는 국면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래서 팀장님 뭐 이런 우려들을 할 겁니다. 뭐 요즘에 변이 바이러스도 많고 이거 백신 제대로 작동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갈 것 같고요. 네, 뭐 코로나가.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접종 비율 나오지만 말씀드린 대로 네. 사실은 이제 영국이 가장 먼저 시작했죠. 그래서 1차 접종 같은 경우에 영국이 빨라 있지만 중요한 건 2차 접종이 미국이 영국보다 더 높습니다. 아무래도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위치를 감안할 때 이렇게 미국의 백신 접종이 빨라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변이 바이러스 얘기 많이 나오고 뭐 부스터샷 해야 되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도 뭐 미국 같은 경우에 7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 뭐 11월에 만약에 이제 접종률이 70% 넘는다고 할 때 집단 면역 안 되면 어떡해요? 뭐 이런 네. 것들의 우려가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은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고요.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을 봤을 때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연초부터 이제 보면은
그쪽도 인구는 많지 않은데 수천 명씩 나오고 있었거든요. 만여 명씩 나오다가 저희는 이제 저희를 앞서고 있죠. 이제 100명대까지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게 거기서 아하, 확실히 백신 효과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뭐 이런 부분 좀 조심스럽게 하지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담당 애널은 아닌데 제약바이오 애널한테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뭐 백신을 따로 개발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 제약사 바이오 업체들이 그 백신을 개발할 때 그 1, 2년 안에 나오는 그 변이는 소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소변이. 그리고 10년에 한 번씩 대변이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소변이, 대변이가 있는데 백신이나 이제 그 제조 회사들이 소변이를 대상으로 따로 백신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네, 그 얘기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뭐 효과의 차이가 다소 있더라도 그렇게 백신을 개발할 만큼 필요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영향력이 크게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백신에 대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백신을 추가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건 10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이제 대변이 정도기 때문에 뭐 지금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변이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뭐 임상을 한 어떤 이제 백신을 만든다든지 이런 얘기가 없다라는 걸 보고 지금 실제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뭐 그쪽도 이제 변이 바이러스 얘기들이 많지만 집단 면역 효과가 뚜렷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을 볼 때 뭐 그런 이제 변이 때문에 이제 집단 면역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럼 코로나가 계속 가다 보니까 주식시장 조정받을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앞서서 걱정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이제 그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뭐 경기 둔화 우려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로 그렇게 우리 시장을 발목을 잡았던 네,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 이 부분을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리가 이제 1분기 지나고 내려갈 때가 됐는데 이제 핑계가 나왔죠.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이유로 이제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주식시장을 반등을 할 요인을 이제 만들어주고 있다. 시장 재료들이 이제 시장 반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뭐 금리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그만큼 경기 회복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금리가 내려가면 시장의 부담은 덜하지만 그만큼 경기 회복이 더디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우리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움직이면 될 것 같은데, 그럼 근데 팀장님께서는 연말까지 골디락스 전망한다. 엄청난 또 강세장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골디락스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강세론을 계속 핀 적은 없었고요. 이제 지금은 굉장히 강세론을 좀 펴도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앞서서 얘기한 게 이어져 나옵니다. 이제 금리라는 게 이제 박사장 앵커님이 얘기해 주신 경기가 좋아지니까 올라가는 건 맞는데 그 속도가 1분기 때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 말에 보면 미국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 1%가 안 됐는데, 우리가 3월 말 뭐 이때쯤 보면은 1.7, 그러니까 이 표금리 차이로 보면 금리가 단순하게 70%가 오른 겁니다. 굉장히 무섭게 오른 수준이다 보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주식시장이 가고 있었던 게 시장이 그만큼 셌는데, 지금 말씀드린 듯이 이 금리 상승이 계속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는 건 맞는데 속도가 가했기 때문에 일부 되돌림이 나오고 좀 소강 국면이 2분기, 3분기 이렇게 가다가 이제 집단 면역에 글로벌적으로 좀 다가오면서 다시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 기간, 그리고 기업 실적들은 이번 주에도 계속 나오고 계속해서 1분기 지나서 2분기, 3분기 나오겠지만 실적은 어찌됐든 집단 면역 등이 되고 미국 경제가 개선되고 이러면서 좋아지는, 그러니까 이 구간으로 보면 이제 골드락스라는 게 경기는 회복하는데 인플레이션 우려는 크지 않은 상황. 이 부분이 이제는 부각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1분기 때는 아쉬웠던 게 금리입니다. 근데 금리가 왜 더 못 오르냐라고 하면 금리가 왜 이렇게 올랐는지 그 이유들이 소멸된다는 거고요. 첫 번째 이제 테이블에 나온 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 2조 달러 이상을 하겠다라고 4월 9일 날 얘기하면서 증세 얘기를 꺼내왔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그렇게 가파르게 올랐던 이유가
뜻하지 않게 예상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블루웨이브라는 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민주당이 예상외로 미국 의회 상원과 하원을 다 장악했고요.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고요. 민주당이 이렇게 의회를 장악할 경우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 공화당 대비 큰 정부, 인프라 투자에 좀 적극적인 정부, 이런 정부를 표방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의회까지 장악하고 있으면 인프라 투자가 더 확대되면서 채권 발행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금리가 사실 올랐던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다, 우리가 법인세 인상 등 지난주에도 나왔지만 자본소득세 인상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원을 채권 시장에 이렇게 부담을 주지 않을 거다, 이런 우려가 완화됐고, 또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던 이유가 뭐 올해 우리나라 겨울도 굉장히 추웠죠. 네. 근데 미국은 더 추웠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 오스틴 공장이 가동 중단되고 1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 뭐 이런 얘기들 들었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만 가동 중단된 게 아니라 미국의 정유사들의 정제 시설까지 정지가 되다 보니까 상품 가격, 국제 유가를 중심으로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 나오는데,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상품 가격이 급하게 오르니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겨울이라는 게 지금 이제 봄이고 이제 낮도 정말 해도 길어지고 있는데 이제 기온이 풀리다 보니까 네. 당연히 지속될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에너지 가격 등이 이제 빠지고 있으면서 인플레 우려가 완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저효과예요. 기저효과가 뭐냐면 우리가 뭐 작년 4월에 코로나가 한참 심했을 때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유가가 마이너스를 가다 보니까 이제 기름을 사면 돈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4월이었거든요. 딱 그래서 이맘때예요. 맞습니다. 네. 그게 기저효과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표에 높은 기저효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에 따라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는 모습들이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다행히 3월 소비자 물가 미국과 중국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나왔고요. 4월에 기저효과로 CPI가 일시적으로 뭐 시장에 충격을 준다고 해도 4월 이후에 우리 기억하겠지만 유가는 다시 반등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소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리를 자극했던 요인들, 기저효과 소멸되고 이제 블루웨이브에 따른 우려들이 증세로 완화되고, 또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네. 이제 상품 가격들이 안정을 찾고 있는 점, 이런 점으로 인해서 인플레 우려가 완화되면서 금리가 뭐 2, 3분기는 소강 국면에 가고, 반면에 뭐 지난주에 이제 IMF에서 경제 성장률 발표했지만 크게 상향 조정했죠. 네. 전 세계 전망치 그게 상향 조정하고, 특히 미국의 경제 전망치를 굉장히 크게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 이런 점에서 본다면 금리 우려는 완화되고 경제 성장은 이어가고, 이것이 바로 골드락스고, 네. 경제가 골드락스 경제로 간다면 주식시장도 이제 그 금리에 대한 부분을 이겨내고 실적 개선 흐름에 따라서 차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제 그 우상향하는 흐름이 네. 2, 3분기 중에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늘 이런 소위 시장 전문가분들께서 나오시는 얘기에 어떻게 주목을 해야 하냐면 논리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시장 전략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아주 강세로는 펼치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그래도 시장을 아주 강하게 봐요. 네, 괜찮다라고 지금은 굉장히 말씀을 강하게 볼수 하시는 있을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어떤 논리로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지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희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번 주에 주요 기업들의 실적, 그다음에 FOMC에서 테이퍼링 논란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네네. 일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자, 실적 시즌에 그렇다면 이제 대형주 위주로 상승을 한다면 우리 네. 시장 참여자분들께서 중소형주 관심을 가셨던 분들도 네네. 이제 좀 사이즈를 크게 해서 보셨으면 하는데, 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작년 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동성 장세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장주가 좋았는데, 올해는 쉽게 얘기해서 실적 장세, 특히 이익 모멘텀이 좋은 업종 스타일이 강세를 기록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중소형 투자를 한다면 코스닥이 아니라 가치주. 가치주라면 뭐냐면 뭐 저축은행, 에너지, 철강 같은 경기 민감 쪽에 중소형주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차라리 코스피 중소형주가 나을 수가 있고, 대형주 중에서도 이익 모멘텀을 보면
제가 이제 우리 10년 전에 같이 방송할 때는 차정 랠리라는 게 그때 같이 열심히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맞아요. 지금은 10년이 지나서 차전 랠리 시대가 왔다. 그래서 또 차화정. 네, 그때 약간 차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 같은 그쵸. 자동차인데 이 전기차로 바뀌었고 내연기관 차가 같은 아니죠, 하악이었는데 퓨얼캠보다는 2차 전지로 바뀌었고요. 맞습니다. 변신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정유는 말고 이제 전자라고 해서 반도체가 왔다 해서 차정이 아니라 차전이 왔는데 실제로 이게 작년 7월부터 9개월간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이런 랠리들이 올해는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중에서는 코스피 대표주 중에서는 자동차,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중심의 코트를 끌고 가시는 게 중요할 걸로 보이고요. 중소형 중주로 한다면 제약바이오나 이제 IT 기술주들이 많은 코스닥보다는 오히려 경기 관련한 은행, 철강, 에너지 등이 있는 중소형 코스피 중소형주에 관심을 갖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 업종들이 지금 나오겠지만 증권, 철강, 에너지 등이 이익 모멘텀이 양호하다는 점에서 실적 시즌 이렇게 이익 모멘텀이 올해 높은 업종 중심으로 포트를 짜가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다음 주 다시 이 시간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실적 시즌 관련 업종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현대차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증원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데일리 시황센터에서 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소폭 오르면서 3,186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최근 고점에 따른 차익 매물이 조금 부담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상승 출발했습니다. 3,191선 출발했고 오늘 고점 3,200선까지 나왔는데요. 현재 0.4%의 오름세입니다. 3,199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도 보겠습니다. 네, 개인만 매수하는 흐름이 3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빈자리를 개인이 채워준다 이렇게 보여졌는데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364억 원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외국인이 방금 매수로 돌아섰네요. 70억 원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진단키트 테마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1,026선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비슷한 수준에서 출발해서 보합권 플레이입니다. 0.1% 오르면서 1,028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도 보겠습니다. 네, 개인만 매도하는 형국이 2거래일째 포착이 됐는데 오늘 완벽한 손바뀜이 나타났습니다. 코스닥에 1,100억 원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확보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노바백스 CEO가 방한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요, 이 CEO가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안동 공장에 방문한다는 건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현재 노바백스의 코로나 백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 대금 강하게 실리고 있고요. 4% 상승 출발해서 현재 상승 탄력 키워갑니다. 6%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6만 5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은 바로 메디콕스입니다. 이 메디콕스가 최대 주주인 신약 개발 전문 기업이죠. 이 맥콕스 큐어메드가 자체 개발 중인 코로나 치료제의 임상 추진을 목적으로 이 다국적 기업과 임상 시험 수탁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이 17% 급등 출발했고요. 오늘 고점 25%까지 나왔습니다. 현재도 견조한 오름세 15% 오르면서 1,64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도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그룹주들 좀 눈여겨보셔야겠는데요. 이 삼성물산이 미국 텍사스에 7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로이터 통신에서는 총 사업 규모가 하나로 7,500억 정도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회사 측에서 규모는 아직 미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기조에 맞춘 행보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는 지난 15일부터 꾸준히 이어졌는데 오늘 그래도 상승 탄력 받아갑니다. 3%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14만 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김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사상 처음으로 2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신용거래 융자는 9거래일 연속 증가하며 23조 1,994억 원, 전거래일 대비 1,089억 원 늘어났습니다. 특히 최근 8거래일간 연일 최대치 기록을 경신하며 지난 1998년 집계 이래 사상 최초로 2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융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종목은 삼성전자, 셀트리온, 아모레퍼시픽, 카카오, SK이노베이션, 녹십자 순이었으며 코스닥에서는 시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휴온스 글로벌, 실리콘웍스 등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융자 잔고는 지수 강세에 따른 일종의 후행 지표인 만큼 당분간 증시 오름세가 이어지겠지만 B2는 자칫 큰 폭의 손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 깊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기와 인천의 주요 아파트 가격이 철도망 구축 호재를 품고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경기와 인천의 올해 4월 셋째 주까지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각각 6.43%, 6.45%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정부가 지난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이런 추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에서 서울시 양천구 목동을 연결하는 신구로선이 신규 광역철도에 포함되자 시흥시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주 1.08%로 전국 시군구 단위의 규제 지역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시흥시의 올해 아파트 누적 상승률은 10.61%를 기록했습니다. 삼성물산이 미국 텍사스주에 7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추진합니다. 발전소 건설지는 밀란 카운티로 삼성전자 오스틴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에서 차로 2시간이 채 안 걸리는 곳입니다. 삼성전자 역시 현재 170억 달러, 우리 돈 약 18조 9천억 원을 들여 오스틴에 추가로 공장을 짓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삼성물산의 발전소 착공 예정 시점은 내년 6월이며 상업 운영 예정 시점은 2023년 12월입니다. 삼성물산은 어제 상사부문 미국 법인 자회사인 삼성솔라에너지가 텍사스 밀람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삼성물산 상사부문은 신재생에너지를 주요 성장 동력으로 삼고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카타르 현지 대형 건설 회사로부터 굴착기 102대를 수주했습니다. 이번 수주는 지난해 카타르 굴착기 시장 규모의 23%에 달하며 두산인프라코어가 카타르 시장에서 단일 고객으로부터 수주한 물량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카타르 루사일시티의 대규모 주거 복합단지 건설 프로젝트에 투입될 굴착기 5개 기종 102대와 퀵커플러 등 부착 장비 112세트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현지 신규 딜러 육성 전략 등이 성과로 이어진 것이며 이번 수주를 통해 올해 카타르 시장 점유율 1위로 올라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자 오늘 장 초반의 흐름을 주도했던 종목군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해운주들이 HMM이 지금 플러스 8%까지 올랐고요. 펜오션도 4% 넘게 오르고 있고 대한해운도 4%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시장을 주도했었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무려 10% 넘게 오르면서 철강주들의 흐름도 좋고 삼성물산도 2%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초가에 좋았던 종목군들이 계속 탄력을 키우고 있는 것이 특징인 오늘 장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현명한 전략을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